아버지, 어머니, 이번에 새로운 장사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저도 이제는 일어나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네요. 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 하지만 지금 우리도 여유가 없구나. 제가 부탁드리는 게 뭐 그렇게 큰 돈도 아니잖아요. 진짜 나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 고기 한 번 먹었다고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냐? 우리가 밥도 못 먹고 있어야 속이 시원했을 거니? 부모로서 자식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다만 자식이 이러는 것도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지 몰라. 전에 제가 힘들다고 했을 때 땅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셨고 그 뒤에도 카드를 빌려주셔서 빚을 냈던 것도 잊으셨나요? 저는 전라남도 담양에서 살고 있는 67세 윤태수입니다. 아내와 함께 조용한 시골에서 지내고 있어요. 요즘 이곳에도 가을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면 선선한 바람이 불고 들판 위로 쏟아지던 햇볕도 이제는 한풀 꺾였지요. 여름 내내 짙은 녹음을 자랑하던 나뭇잎들도 어느새 하나둘 빛이 바래고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마저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예전 같으면 이맘때쯤 벌써 마음이 설레곤 했습니다. 시장에 나가 송편도 사고 제사에 올릴 음식을 가득 장을 보며 바쁜 거리를 누비는 풍경이 그립기도 해요. 하지만 요즘 제 마음에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집안은 고요하고 집 앞 작은 마당이 왠지 초라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네요. 이번 명절에 아들이 찾아올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는 성인이 되자마자 시골을 떠나 지금은 가정을 꾸려 나름대로 바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자기 나름대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지만 부모 눈에는 여전히 불안하고 아슬아슬해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 마음의 가시처럼 남아있는 외아들 하준이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하준이는 여러 번 부모 속을 썩였지만 피로 이어진 천륜을 끊어낼 수 없으니 그저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에 대한 고민에 답이 없다는 건 잘 알지만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나누다 보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염치 없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눈을 감으니 하준이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저 무사하기만을 바라면서도 차가운 현실이 떠올라 막막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네요. 지난날 아들과 나누었던 대화들이 지금도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지만 그래도 언젠가 아들이 재기에 성공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어요. 4년 전 2020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무슨 일이냐? 요즘 가게가 어렵다더니 무슨 일 생겼니?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이번 달에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몇 달째 장사가 적자라 생활비도 빠듯해요. 다음 달부터는 꼭 갚을게요. 얼마나 필요한데 그러냐? 3,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는 그 순간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하준이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인데 이런 부탁을 할 정도라면 정말 다급한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알겠다. 아버지가 방법을 좀 찾아볼게.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당장 그 큰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지만 그래도 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고민하다가 문득 동네 옆집 아저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농협에서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집이 있는 땅과 집 뒤에 넓은 밭을 합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행으로 향해 직원에게 문의해보니 제가 가진 토지를 담보로 필요한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들을 도울 수만 있다면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으며 마음 한구석이 무겁긴 했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그 외의 방법이 없었지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준아, 대출을 받아서 도와주는 거니 꼭 필요한 데만 써라. 이번에는 가게를 잘 운영해서 손해보지 말고 꼭 갚아야 한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가게 잘 운영해서 꼭 갚겠습니다. 한층 밝아진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도 한숨을 돌렸습니다.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다 괜찮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아들의 가게는 결국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렇게 빨리 문을 닫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고 얼마나 당황하고 불안했을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아들은 매일같이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아들을 찾아갔더니 며칠 새 얼굴이 수척해지고 여유마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차를 몰고 우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피곤해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일자리를 구하러 서울까지 가야 하는데 기름값이 없어서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안타까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어요. 얼른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카드 받아라. 하지만 이 돈도 결국 빚이니 많이 쓰지 말고 꼭 필요한 데만 써. 아무리 바빠도 밥은 굶지 말고. 아들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는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한동안 카드사에서 오는 메시지로 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주유소에서 5만 원 결제, 식당에서 15,000원 결제 같은 메시지를 볼 때마다 그나마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카드사 메시지도 아들의 연락도 모두 끊겼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어요. 결국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니 아들이 이미 카드 빚으로 1,700만 원을 썼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뒷골이 뻐근하게 당기고 전화기를 잡은 손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아들이 연락을 끊었는지 혼란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아들은 끝내 묵묵부답이었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게 남은 것은 약 5천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그나마 건강한 몸이라면 어떻게든 열심히 갚아 나갔겠지만 이제 그조차 힘든 상황이 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아주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작은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포크레인 기사로 일해왔는데 비가 많이 온 다음 날 논에 고랑을 만들고 논둑을 보수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날 비로 인해 젖어있던 약한 집안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포크레인이 흔들렸고 저는 그만 운전석 의자 바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떨어질 때 발목을 크게 다쳤지만 별것 아닌 일로 생각하며 파스를 붙이고 며칠 쉬면 나을 거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발목은 점점 더 붓고 통증도 심해졌습니다. 아내가 발목을 보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보, 빨리 병원에 가봐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아, 괜찮아. 나이 들면 원래 이 정도는 오래 가는 거야. 좀 있으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상황은 더 나빠졌고 다리는 점점 뻣뻣해져서 움직일 때마다 찌릿찌릿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통증을 참다 못해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꽤 많이 아프셨을 텐데 이렇게까지 참으셨다니요. 발목 골절이 아주 심각합니다. 인대까지 손상되었고요. 너무 오래 방치하셔서 치료를 받아도 발목에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옆에서 아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수술을 받아야 하나요? 수술하면 완치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인대도 손상되어서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뼈가 제대로 붙지 않아 나중에 걷기조차 힘드실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수술비를 걱정하며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나이도 있고 꼭 수술까지 받아야 하는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 마음을 읽었는지 아내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수술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사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지만 최대한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깁스를 하고 소염제와 진통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발목 통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집에서 쉬기로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보내게 되었습니다. 몸이 자유롭지 않으니 생활이 답답하게 느껴졌고 제 삶이 최악으로 흐르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발목 통증이 줄어든다고 해도 다시 일을 시작하기는 어렵겠다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아프고 몸은 지쳐가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쓸데없는 생각만 깊어지고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그 와중에 제일 무서운 것은 빚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담보로 낸 은행 빚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언제 압류가 들어올지 몰랐고 내일이라도 집에서 쫓겨나 길바닥에 나앉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작은 밭을 팔아 빚의 일부를 상환하고 생활비로 썼지만 앞으로 몇 달간은 어떻게 버틸지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무기력함과 우울감에 완전히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박옥자 언니 소개로 마을 밖에 있는 약과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뭐라고? 약과 공장에서? 당신이 그 일을 한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지금 돈이 필요하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야 해요. 이대로 있을 순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당신이 그 힘든 일을 어떻게 해? 식품 공장에서 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알아요. 나도 이 나이에 그 일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뭐든 해야죠. 그렇게 아내는 새벽같이 일어나 집을 나서서 해가 저물고 나서야 돌아왔습니다. 달콤한 약과 냄새와 땀에 찌든 채 돌아오는 아내의 모습이 안쓰럽기 그지없었지만 아내는 씩씩하게 일하며 흔들림 없이 강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니 저도 이제 침대 밖으로 나와 뭐라도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빚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 위해 결국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서자 중년의 변호사가 친절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요. 파산 신청을 하면 제 빚이 면책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담보 대출로 받은 3,500만 원을 아드님 통장에 바로 입금하셨다면 법원에서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대출받은 재산의 사용 내역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특히 제3자에게 직접 전달된 경우 재산 은닉이나 고의적 파산 신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드님의 연락이 끊겼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역시 완전히 입증해야 할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파산 신청을 포기해야 한다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개인 파산 대신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채무 조정과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저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가 조정되어 원금이 4,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매달 25만 원에서 30만 원씩 조금씩 갚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제야 마음 한구석에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 너머로 오랜만에 듣는 조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촌,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 친척들끼리 삼촌께서 어렵게 지내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 드리고 싶어서 돈을 모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돈을 내가 어떻게 받겠니? 곤란한 목소리로 답하자 조카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삼촌, 이 돈은 우리 모두가 삼촌을 생각하며 조금씩 모은 거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좀 편해지세요.
울컥하는 마음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정말 고맙다. 내가 평생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날 친척들이 모아준 돈이 제 통장에 들어왔고 마치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린 것처럼 제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삼겹살 파티하자. 오랜만에 고기 좀 먹고 힘내자고. 정말이에요. 웬일로 그런 말을.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아내는 오랜만에 보는 제 웃는 얼굴에 놀라워하며 함께 웃었습니다. 저는 끄덕이며 친척들의 고마운 도움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고 한동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오랜만에 동네 정육점에서 삼겹살을 사와 마당에서 구우며 신나게 먹었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익어가는 소리가 귀를 즐겁게 했고 삼겹살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삼겹살을 얼마 만에 먹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네요. 그러게, 우리가 삼겹살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이렇게 싸게라도 먹으니 더 맛있네.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웃음꽃을 피우며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주방을 정리하면서도 마음이 푸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낯선 방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오랜만에 찾아올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기에 수건으로 손을 닦고 아내와 함께 나가 보았습니다. 문을 열자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저는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하준아,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끊겼던 아들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까칠한 수염에 헝클어진 머리, 피곤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그 눈에는 간절함과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래간만이에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어서 들어와라.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떨리는 듯 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아들이 갑작스레 나타나니 저는 당황스러우면서도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방에 있던 아내도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하준이 아니냐. 도대체 어떻게 지낸 거야? 이렇게 갑자기 오다니. 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거실 한가운데에 앉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치 아들과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기분이었죠. 아내도 당황한 표정으로 저와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아들은 참지 못하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면서도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대체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어려우세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초조하고 화가 잔뜩 난 표정을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준아, 우리가 너를 모른 척 하려는 게 아니야. 너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 간절하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럴 여유가 없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빚을 갚느라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 정말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 거라 생각했는데 말이다. 그러나 아들은 저의 말을 듣고도 차분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날카로운 말투로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큰아버지네 돈으로 고기를 사드신 거예요? 돈이 그렇게 없다면서 왜 그렇게 여유롭게 삼겹살 파티를 하시는 건데요? 부모님께 작은 도움을 청하는 게 그렇게 불편한 일이었나요? 저는 아들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준아, 그 돈은 우리가 겨우 숨 돌릴 여유를 갖게 해준 돈이었어. 일생에 한 번이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고기를 구워 먹어본 게 그렇게 문제란 말이냐.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지내왔는지 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구나. 하지만 아들의 표정에는 전혀 이해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쏘아붙이듯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제가 더 이상 기대하는 게 잘못이었나요? 이젠 정말 저 혼자 알아서 해볼게요. 아들은 그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지만 저와 아내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어떻게 해도 서로에게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없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즐겨 먹는 탕후루를 우리도 만들어 팔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꺼내기에는 망설여졌죠. 아내도 지친 얼굴로 TV를 보고 있었기에 제가 무슨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한참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탕후루 같은 간식 장사를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요즘 인기 있다고 하잖아. 아내는 잠시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돈으로 새 장사를 하겠다고 그래요. 우리 상황이야 뻔히 알잖아요. 이미 대출받아 빚 갚기도 버거운 마당에 또 무슨 투자냐고요. 그 말에 저도 사실 할 말이 없어져 고개를 숙였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대로는 계속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다시 말했죠. 그래, 나도 알아. 하지만 한 번만 도전해보면 어떨까 싶어. 탕후루 만드는 재료비도 그렇게 많이 들진 않잖아. 시장에서 조금씩 시작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이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좀 새로운 희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내는 제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래 고민하던 끝에 결국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한번 해봐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으니까. 나도 공장 일이 언젠가 끊길까봐 마음이 불안했는데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그 다음 날부터 소소하게 장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자리를 빌리고 필요한 재료들을 사며 매일 탕후루를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준비는 결코 쉽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무언가에 몰두하는 느낌에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장사날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며 탕후루를 맛보더니 반응이 꽤 괜찮았습니다. 웃음꽃이 다시 피어나는 것 같았고 그날 밤 아내와 저는 오랜만에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로 우리 아직 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일 아내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작은 부스에서 탕후루를 팔며 저희 부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길이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제가 남긴 이 긴 사연을 통해 저희 부부의 깊은 고민과 갈등이 전해졌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비슷한 고민을 경험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그 속에서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이란 무엇인지, 또 자식에게 어디까지 지원해야 하는지와 같은 고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번에도 아들을 도와야 할지, 아니면 그가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주어야 할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또는 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맞는지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우리 가족의 평안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까요? 아들을 돕되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자립심을 키워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과 경험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조언 하나하나가 저희의 상황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